인생은 60부터 시작이니 60대 중반인 저는 어린 여자라고 소개하고 싶네요. 며칠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계시지 않아 더욱 가슴 아팠어요. 시어머니가 큰 사랑을 주셔서 하늘로 보내드리는 게 가슴 아팠어요.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와 처음 만났던 날이 새록새록 떠올랐고 남편과의 추억도 또렷하게 기억이 났답니다. 저의 가슴 아픈 사연을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저희 유년 시절 이야기를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1958년에 태어난 저는 당시 집안은 잘 살지 못했으나 제가 공부에 소질이 있어서 부모님과 언니 오빠들 눈치를 보며 열심히 학교에 다녔습니다. 베이비부 세대 중 형제가 많은 집안은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은 제가 공부하는 걸 탐탁치 않게 보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부했고 고등학교까지 보내달라고 졸라서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 도입된 학력고사를 치르게 되었고 갈망하고 희망하던 서울대 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은 여겨주었어요. 서울대에 들어가니 대우가 180도 달라졌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난 시대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그 일은 미팅 나가서 만난 날이 아직도 뚜렷이 기억나는데요. 1994년도에 다방에서 4대4 미팅을 했답니다. 그는 명문대생이 저와 같은 법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저보다 4살이 많았고 군대를 다녀와 학년은 저보다 한 학년 위였습니다. 저희 둘은 미팅 자리에서 눈이 맞았고 곧바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나 그이나 연애는 처음이어서 어색하고 서툴렀어요. 그래도 어때요?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만이지 하고 맨날부터 다녔습니다. 이런 말하면 조금 웃기지만 저희 데이트 장소는 거의 도서관에서 이루어졌답니다. 법학과 학생이고 서법고시를 준비해야겠지요. 한이 만나면 거의 공부하고 밥을 먹고 공부하고 커피를 마시는 게 전부였어요. 남편이 먼저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 준비에 들어갔고 저는 1년 뒤 졸업해서 남편과 같이 사법고시를 준비했어요. 있는 한 번 떨어져서 저와 동등한 출발선에 섰답니다. 공부가 힘들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필순이는 아자, 자신 있어. 죽어라 공부하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라며 격려해주곤 했어요. 오빠, 약한 소리 말고 책을 펴? 난 사시 떨어진 남자랑 결혼 안 할 거야? 네네, 제가 꼭 사시에 합격해서 필순이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길게 보고 공부하자. 한두 번 떨어진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자고. 그래야지. 우리 둘 다 판검사가 되자. 사자부부, 말만 해도 짜릿하다. 그래, 그럼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자고. 얼른 귀지에 한번 켜고 책. 그렇게 저희는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공부를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6남매 중 장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기세가 기울어져 가장이 되어야 했답니다. 어머님은 평생 주로맨 사셔서 돈을 구한다고 해도 남자만큼 벌 수가 없어 그가 손을 보태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필순아, 미안하다. 난 아무래도 사시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아. 내가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할지 모르겠네. 어린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라 공부를 고집하려 말을 못하겠어. 미안해. 아니야. 자기가 왜 사과를 해? 그냥 내 운명인 거라 생각할 거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그만 만나자. 이젠 우리 갈 길이 달라. 난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어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엄마 모시고 살 거야. 저기는 평검사가 될 몸이니 그만 날 떠나. 그게 뭔 소리야? 헤어지자고.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 오빠가 사법고시 포기했다고 뭐가 달라져? 김춘이 오춘이 되는 거냐고. 아니, 각자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자는 거지. 뭐야? 오빠, 나 말고 다른 여자 있어? 당연히 아니지. 필수야. 오빠 말을 자꾸 농담으로 받는 것 같은데 우리 결혼해.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자는 뭘 했어? 결혼하자고 연애 때려치우고 한 집에서 살자고. 필수나 진심이야? 내가 언제 실없는 소리 하는 거 봤어? 우리 집은 가난한 거 알지?
그러니까 결혼식이나 혼수 같은 거 바라지 마. 대신 나도 같은 거 바라지 않을게. 오빠 방에서 살림 차리고 혼인 신고만 하자. 필수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왜겠냐 바보야? 제가 먼저 청혼해서 그 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서울대 나와서 뭐가 아쉬워서 망한 집안에 들어가 시집살이 하느냐고 볼멘 소리를 했지만 저는 제 소신을 확실하게 밝혔어요. 남편 아니면 결혼 안 하고 머리 깎고 비가 되겠다고. 그 정도로 강하게 나가니 친정 부모님과 형제들은 알아서 살라며 허락을 해주었고 시댁 식구들은 제가 집안의 보배라 되는 것 마냥 엄청 좋아해 줬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들 모두 성품이 고와서 걱정할 게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당신의 아들과 결혼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만 1000번을 하셨던 것 같네요. 남편은 기계 수리와 설치를 하며 동생들 공부를 시켜줬고 시어머니는 공장에서 가전제품 조립하는 일을 하시며 생활비와 월세를 마련하셨다. 몇 달 전만 해도 번듯한 집에서 살았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쟁이들이 돈을 다 받아가는 바람에 집안이 완전히 꺾여버린 거였죠. 저는 결혼하고 2년 만에 사법고시 1차를 패스했어요. 서울 대리를 나와도 법 공부는 많이 어렵더라고요. 2차는 얼마나 걸릴지 가 되지 않았답니다. 저를 뒷바라지 해준 건 남편과 어머니였습니다.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동생들을 우리 신혼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나 밥값, 책값 등등 모든 걸 지원해 주셨어요. 남편은 동생들을 하나둘씩 독립을 해 마지막 자식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로 취직해 왔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 사법시험이 2차 시험보다 더 일찍 찾아왔어요.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는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잘못 뒤집어진 부부에게 아이가 늦게 태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중단하고 태교와 영양에만 중점을 두었어요. 시어머니가 곁에서 도와주셔서 건강하게 임신하고 10개월 뒤 아들을 출산했어요. 육아에 열중한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돌보느라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차 몰랐어요. 어머님이 공장에서 일하셔서 부양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사법고시 공부는 거의 못했어요. 2차 시험은 1차보다 훨씬 어려워서 몇 년 동안 시험에 응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외할머니는 공장에서 일을 하시느라 힘들어 하실 텐데요. 송혜요. 서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너 사법고시 2차 시험 봐야지. 엄마 말씀이 맞아. 나 내년에 진급하면 월급 오를 거야? 그럼 엄마가 집에서 우리 아들을 봐주실 수 있다고. 몇 달만 참아. 내가 합격할 때까지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두 분께 너무 죄송해요. 벌써 몇 년째 집에서만 이러고 있으니 면이 서질 않아요. 세아아,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한 거냐? 아들이 생겼으니 엄마 노릇하느라 못한 거잖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부해봐. 남편 말대로 내년엔 내가 일을 관두고 손자를 키워주마. 저는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어머님 대신 공장을 다닐 생각을 했었는데 두 모자가 저를 굳게 믿고 또한 지원까지 아끼지 않겠다고 하시니 보답을 해드려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부터는 머리에 어서 했어요. 염치 없지만 시어머니께 살림과 육아를 모두 맡겼고 남편에게는 돈을 받아가며 독서실에 갔답니다. 그해 시험을 치렀는데 낙방하고 말았어요.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어려울 만큼 준비가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거라는 건 알았지만 기대가 커서 그런지 절망감도 크더군요. 여보, 겨우 한 번 떨어진 거야?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힘내, 맞다. 세아가 사법고시. 내 집게 이름도 아니고 한 번에 합격이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니니? 넌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 계속 도전해봐. 여보, 그렇게 노력했어도 계속 떨어지면 어떡하죠? 세아가 힘들면 그만둬도 된다. 그런데 넌 하고 싶자 후회 없을 만큼 도전해봐. 그리고 안 되면 그냥 마는 거지. 사법이 패스 못한다고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 시험은 내 인생의 일부지 전부가 아니야? 내 말 명심하고 후회 없이 공부 다 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알겠니? 여보, 엄마 말씀 잘 들었지?
당신은 태생부터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마. 파이팅해 보자고. 저는 두 모자의 응원과 격려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여보, 어머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못난 저를 믿어주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합격해서 보답할게요. 아가, 오늘만 울고 내일부터는 웃어라. 그렇게 두 사람을 믿고 다시 공부에 몰두하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다는다. 이유는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평직원 싹 다 잘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남편은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미안해 죽을 마디였는데 그렇게까지 고생해서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아들까지 부양하게 되니 몸소리 치게 미안했습니다. 다음에 있을 시험에 무조건 합격해야 한다는 각오로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노동은 일이 매일 있는 게 아니라서 벌이가 많지 않았어요. 온 식구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지내야 했죠.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최우선으로 쓰고 한 달 식비를 빼고 나면 월세 낼 돈이 부족했어요. 집주인은 처음으로 일주일 밀린 월세를 받으러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집은 어른이 셋인데요. 월세를 밀려요. 할머니, 월세를 줘요. 사장님 죄송한데 다음 달에 드리면 안 될까요? 당장 돈이 없어서요. 아니, 할머니 나이 집 아줌마는 집에서 펑펑 놀면서 돈이 생겨요? 놀고 있었으니 들어올 리가 있나. 이 집 남자는 노가다 꾼이라고 참나. 완전 시궁창 인생들이. 아저씨, 무슨 말씀에 그렇게 하세요? 월세 밀린 건 미안한 일이지만 사람들에게 모욕하는 건 심하잖아요. 뭐야 이 젊은 년이 어디 어른한테 까불어야? 사지 멀쩡하면 나가서 돈을 벌어. 남의 집 월세 사는 주제에 어디서 모욕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거야? 사장님, 저희가 일을 할 상황이 안 돼요. 아들은 막노동 다니고요. 저는 우리 손자를 키워야 해요. 그럼 하나가 남자나. 저 젊은 년은 왜 일을 안 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사법고시 공부 중이에요. 장차 크게 될 인물이라고 꼭 판사님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 좀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아,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할머니가 저자가 되는 거라니. 아, 요즘엔 개나 소나 사실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개집들도 시험을 시행하나요? 이 나라 법이 언제부터 개집들을 보호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네요. 아저씨가 방금 차별적인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런 발언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법을 알고 있다면 왜 너희들은 법을 어기고 내 집에 얹어 있느냐? 월세를 낼 기간에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쫓아도 된다는 건 알고 있어? 어이, 판사 아줌마, 주둥이가 크면 다시 떠볼 생각이냐? 아무 말을 못하니까 이 잡것들아, 내 집에서 공짜로 비벼볼 생각이냐? 딱 열을 주겠어. 그때까지 월세를 안 내면 쫓겨날 줄 알아? 그리고 너, 젊은 년, 내가 판사가 되면 내 10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집주인은 마주치기만 해도 인상을 써가며 막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월세를 밀려니 아주 바닥을 드러낸 성격을 보여주더라고요. 어차피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집주인인데 당장 월세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는 시어머니 몰래 파출부로 일하려고 면접을 보고 왔답니다. 다음 날부터 출근하면 가을까지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왔어요. 어머님, 여보, 제가 일자리를 하나 구해왔어요. 아무래도 공부는 나중으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너 설마 일자리라도 구한 거야? 어머님,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공부하는 건 염치 없는 짓 같아요. 파출부 면접 보고 왔어요. 내일 출근하면 가을까지 해주시겠지요? 제가 일하겠다고 하니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여보,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다고 했잖아. 여보, 당신은 할 만큼 했어. 그동안 날 위해 해준 게 한두 가지야. 이젠 나도 손을 보태야겠어. 내가 무능하고 못난 건 아는데 그렇다고 사법고시 준비 중인 당신한테 파출부를 시키고 싶지 않아. 나 돈 구했어. 아는 선배한테 빌려왔다고. 그러니까 내일 출근 못한다고 전화해. 어서, 여보,
그럼 매달 돈을 빌릴 거야? 아니잖아.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아들도 크고 있는데 이렇게 살 순 없잖아. 내가 볼 거야. 돈은 내가 해결한다고. 노가다도 뛰고 식물 배달, 우유 배달, 청소부, 운전기사, 닥치는 대로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하고 싶은 공부를 해. 알겠어. 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파출부로 일하기로 한 집에 전화해서 못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남편이 온몸을 갈아가며 이래서 돈을 벌어와서 급한 불을 꺼뜨릴 집주인은 돈을 받더니 왜 이것만 주냐고 하더군요. 아니, 월세를 17일이나 늦게 줬으면 이자를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곧 다음 월세를 내야 하는데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야? 뭐야, 야 사장님, 월세의 이자가 어디 있어요? 처음으로 늦은 거잖아요. 좀 봐주세요. 다음 월세는 절대 밀리지 않을 겁니다. 에헴. 이 집 인간들은 하나같이 싸가지가 없어. 젊은 부부는 어른한테 이상을 퍽퍽 섞가며 싸가지 없이 말하질 않나? 할망구는 대문에서 열쇠를 못. 안 보이니까 눈이 안 좋은 걸까요? 아니면 눈 흐린 게 얼마나 가릴 수 있는지 잘 몰랐어요. 한국에서는 괄호 및 따옴표와 점의 사용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으므로 조금 수정하여 문장을 더 읽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거죠? 아이고, 각막이 크게 손상되셨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늦었다면 각막 손상이 커서 단순한 치료로 낫는 건 힘들겠어요. 또 망막 중심부 항반이 노란색 지름이야. 바로 여기요. 이 부분도 손상이 너무 심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공장을 다니셨는데 그것 때문인 걸까요? 선생님, 치료 방법은 없나요? 아, 공장에서 일하시다 보니 눈이 안 좋아진 것 같군요. 아무튼 각막 이식을 하면 다시 시력을 되돌려줄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것도 확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각막 이식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환자분에게 맞는 이식자를 찾는 게 힘들 거예요. 혈액형만 아니라 조직형도 맞아야 해요. 다른 장기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수술한다고 바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봐야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식할 사람은 주로 어디서 찾나요?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찾아야 해요. 사오기증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맞지 않아서 우리 어머님이 시행할 수는 없을 것 같단다며 약점이라 들렸어요. 이런 말에 우리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가족과 함께 대화해보기로 했어요. 함께 길을 찾아야겠어요. 생명을 막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가족 간의 소통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조직이 같아야 하는데 다른 장기보다 찾기 어렵다고 했어. 그러면 일단 기증자 나오길 기다려보자. 돈은 어떻게든 구하면 돼. 거야? 어머님 눈 고쳐 드릴 수 있겠지? 나 너무 무서워. 어머님이 날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 당신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공부가 안 되겠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미안해. 날 좀 그만 나쁜 년으로 만들어. 지금 공부가 문제야? 여보, 지금은 당신이나 나나 엄마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기증자가 나와야 뭘 하든 하지. 앞으로는 공부하면서 엄마랑 아들을 잘 봐줘. 미안해. 네, 미안하긴 내가 미안하지. 빨리 기증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아니야, 기증자는 돌아가셔야 하니까 좋겠다는 말은 하면 안 되겠지. 으이고, 착한 사람아. 남편이 밖에서 일하는 동안 공부는 뒷전이었고 시어머니와 아들 키우는데 급급했었을. 그래도 건강하니 걱정이 안 됐는데 시어머니가 날이 갈수록 눈이 어두워서 혼자 외출을 하지 못할 지경이에요. 다다랐습니다. 새아가 왜 불을 꺼둔 거냐? 전기세 아끼는 거니? 어머니, 지금 불 켜놨어요. 설마 앞이 어두우신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빛이나 사물 정도는 흐릿하게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어쩜 좋아요. 어머님, 아이고, 내 눈이 더 안 좋아진 모양이네. 미안하다. 새아가 짐짝이 된 것 같아 면목이 없구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과 꼭 어머님 눈이 잘 보이도록 고쳐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기증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없었고 수술 비용을 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로만 해드리겠다고 떠들 뿐이었죠. 곧 시어머니의 시력은 더 안 좋아져서 거의 방에서 앉아만 계셨고 가끔 화장실 가실 때 일어나셔서 손으로 벽을 더듬거리며 움직이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가슴이 미어져서 입을 틀어막고 자주 울었어요. 저는 매일 하늘에 계신 신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법고시를 포기할 테니 어머님의 두 눈을 돌려달라고요. 앞을 못 보는 시어머님 때문에 슬픔에 젖어 지내고 있는데 얼마 뒤 더 큰일이 생겼습니다. 믿을 수 없었고 믿을 수도 싫은 일이었죠. 아, 말도 안 돼. 이건 꿈일 거야? 여보, 미안해. 면목 없어. 이 나쁜 사람아, 암에 걸리다니. 이게 무슨 끔찍한 소리야? 온몸에 전이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잖아. 그동안 아픈 거 몰랐니? 답은 멍청아. 미안해, 여보. 나도 충격이야. 내 몸을 잘 간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돼 버렸어? 아니야, 이건 다 내 탓이야. 아내, 내가 남편 아픈 걸 모르고 산 내 잘못이라고. 여보, 그러지 마. 당신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바보처럼 몸을 돌보지 못한 내 잘못이야.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너무 미안해. 아니, 난 당신 살릴 거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를 찾을 거고 당신을 고쳐달라고 할 거야. 그게 안 되면 미국이든 영국이 가장 유능한 의사한테 데려가겠어요? 뭐, 가망 없는 거 알잖아. 엘사 선생님한테 다 들었잖아. 하늘은 왜 우리 식구들한테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여보, 미안해. 당신에게 짐만 되고 말았네. 당신이 청혼했을 때 냉정하게 헤어질 거라고 그랬나 봐. 그게 할 소리야? 우리 아들은 그럼? 우리 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어? 아, 말이 그렇게 되나? 그럼 방금 한 말을 취소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좀 그만해. 어떻게든 병에 나을 생각이나 하란 말이야. 있는 풀이 죽어서 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편은 병원약을 먹으며 집에서 지냈어요. 매일 저와 운동도 하고 수다도 떨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몸이 급격히 나빠져서 거동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있는 새소리로 저에게 부탁의 말을 전하더군요. 여보, 나랑 약속 2가지만 할래? 무슨 약속 말해봐. 당신이 사업고시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직도 사시 타령이야? 지금 역사적 사랑의 감정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구두점과 한국어 문법을 적용하여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공부할 때야 약속해줘. 그래야 다음 부탁을 하지. 알겠어. 약속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할게. 판사님이 되겠다고 약속해 뒀지음. 그럼 2번째 약속은 우리 아들이랑 병 못 보는 우리 엄마를 잘 돌봐줘. 그게 무슨 부탁이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런데도 약속해줘. 약속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과 아들을 지켜줄게. 그리고 어머님 눈도 꼭 고쳐드릴 거야. 고마워. 당신한테 끝까지 좋은 남편이 되어 주지 못해 미안. 아니, 미안하다는 말하지 말랬지. 아무튼 고마워. 어머님이랑 우리 아들은 걱정하지 마. 그리고 사법고시도 꼭 합격할게요. 이틀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슬픔이 깎여져 나가진 않았어요. 그 어느 때보다 슬픈 날이 되었답니다. 아직도 그이가 세상을 떠난 날을 떠올리면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고 있네요. 이제 제가 책임져야 할 시어머니와 아들을 제가 책임져야 했는데 남편의 보험금이 나와서 이래서 2년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육아와 살림, 시어머니의 수종 역할, 그리고 사법고시 공부까지 병행했습니다. 처음에 복잡해서 잘 되지 않았는데 한두 달 적응해보니 책이 머릿속에 들어오더군요. 그러던 어느 오후에 아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공부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방에서 누워 계셔서 제가 특별히 도울 일이 없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거실에 가봤더니 시어머니가 화장실을 못 찾아서 바지에 실례를 하셨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세아가 냄새가 심했지. 내가 너 방해 안 하려고 혼자 화장실을 가려는데 오늘따라 찾기가 어렵다고. 미안하다. 어머님, 절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괜찮아요. 화장실 가서 씻으면 돼요. 제가 씻겨 드릴게요. 아이고, 늙은이가 널 방해만 하고 더럽게 똥이나 싸지르는구나. 미안해, 어머님. 요즘 앞이 안 보이는 거 말고 건망증도 좀 심해지죠. 병원 가서 약을 추가로 지어야겠어요. 그리고 씻겨드리고 바로 산책하러 가요. 습기를 걸으면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오늘도 가자고. 매일 휠체어 나르고 날 안고 내리고 올리는 것도 큰일이야. 오늘은 산책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저도 답답해서 바람 쐬고 싶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깨끗이 씻겨드리고 휠체어를 내리고 시어머니를 내려드리고 아들까지 안고 와서 대문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들어오면서 괜히를 걸더군요. 에이, 뭐야 이. 공창 인간들은 이 집 남자 암으로 졌다며 왜 그런 걸 나한테 알려주지 않은 거야? 아저씨, 말씀 조심하세요. 그리고 아저씨가 오래 집을 비우셨다 소리를 듣고 얼마나 소름 끼는 줄 알아? 수업새 집 송장 치르고 지랄이야. 아저씨,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안 그래도 저희 식구들 힘들다고요. 지금 엄청난 모욕과 조롱을 받고 있어요. 아세요, 아저씨? 그러다 1000벌을 받아요. 씨 9000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년아, 너 아직도 사법 공부를 하고 있니? 100년을 해봐라. 너 같은 거 절대 합격하지 못할 거다. 그런데 노치는 아예 안 보이나 봐. 에이, 재수 없어. 암에 걸리거나 돼지 놈도 모자라 앞을 못 보는 봉사가 내 집에 살다니. 아휴, 재수원 붙었네. 이것들을 처음부터 받아주는 건 아니었는데 시궁창 인생들아, 한심하게 이러고 살면 부끄럽지도 않냐? 하나같이 못났네. 입에 걸레를 불었네.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걸레 울었냐고 했다. 이 개자식아, 너 내비 애미도 없고 처자식도 없지? 성격이 그 모양이니 누가 붙어 있기나 하겠냐? 야, 욕은 너만 할 줄 아냐? 인신공격은 너만 할 줄 아냐? 이 연병하려 말하는 거 봐서. 야, 너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안 그래도 나갈 생각이었다. 이 밤마다 더러운 비디오나. 보는 편태놈아, 소리 좀 줄이고 봐. 위층까지 다 들리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그런 거 안 봐. 밖에 나가면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 미친. 그 말을 믿는 등신도 있냐? 이 늙은 놈아, 넌 뭐지? 하아, 입 돌아가서 되져 버릴 거다. 주둥이를 함부로 놀린 죄로 주둥이가 돌아가 버릴 거라고. 야, 당장 나가. 짐 싸. 나 이번 달 월세 냈거든. 월 말까지는 있어도 돼. 법이 그래. 이 대머리 독수리 자식아. 그 확집 주인이 손을 들자 시어머니가 처에서 일어나 눈을 감은 채 정확하게 집주인의 따귀를 날렸습니다. 뭐야? 아, 봉사 아니었어? 이게 뭐한 짓이야? 감히 내 며느리한테 막말한 것도 모자라 손찌검을 하려고. 내가 그 꼴은 못 보지. 이 할망구가 돌았나? 이 봉사라고 봐줬더니 너도 맞아봐라. 그러자 시어머니는 바람을 가르는 집주인의 손을 쓱 피하더니 눈을 감고 주먹으로 그놈의 코를 딱 날려버렸어요. 집주인은 코피가 터지며 그 자리에 주저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다시 휠체어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집주인이 정신 차리기 전에 등에 아들을 업고 시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면서 대문 밖으로 나섰어요. 어머님, 아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전히 명중했다고요. 내 며느리가 그 꼴을 볼 수 있었나?
나도 모르게 초인적인 힘이 생긴 건가? 그놈을 이기기로 마음먹으니까 다 통했습니다. 나 꽤 멋있었어, 어머님. 완전 멋있었어요. 진짜 최고예요. 그래, 고마워. 오랜만에 새애기 너한테 힘이 돼준 것 같아 뿌듯하구나. 그런데 우리 이제 어디로 이사 가야 하니? 아, 제가 알아볼게요. 계단을 오를 필요 없이 1층 빌라로 알아볼게요. 저 집은 주인놈 때문에 더는 못 살겠어요. 나도 그랬다. 그 노인이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걸 재수 없다고 욕하고 너한테 막말하는 것을 듣고 나는 이제 더는 거기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날 산책은 매우 향긋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월세 빵을 빼고 시내에서 떨어진 외곽 다대 빌라 1층으로 월세를 구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이 있어서 마련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하던 대로 아들과 시어머니를 돌보며 살림과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남편이 했던 부탁 2가지를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사법구의 2차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어서 이번에도 기대를 내려놓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결과 발표가 있는 날 신문에 제 이름이 실려 있었답니다. 어머님, 여기 제 이름이 있어요. 사법고시 2차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다고요? 뭐야? 아, 그게 사실이야. 우리 며느리, 장하다. 정말로 장해, 고맙고 사랑한다. 세아가, 이게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 처음부터 저를 팍팍 밀어주셨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못하게 매번 조언과 충고를 해주셨잖아요. 그랬었나? 아무튼, 장하다. 하늘에 있는 우리 아들이 기뻐할 거예요. 그래, 맞아요. 어머님, 그 이에 약속 하나를 지켰어요. 약속인가요? 남편하고 한 약속이 있었어요. 뭐 또 있나요? 아, 사법 공부 말고 어머님과 우리 아들을 지켜줄 것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별소리를 다 한 모양이네요. 세아야, 내가 이제는 판사가 될 테니까 독립해야 해. 새 시집으로 충분히 갈 수 있으니 재혼해. 너도 새 인생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세상에 안 좋은 게 사랑할 수 없잖아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독립해야 해요? 그리고 남자는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고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요. 세상 아무리 좋아져도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면 안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게 사회인 거려. 너의 앞날이 밝으려면 좋은 남자와 재혼하는 게 좋을 거예요. 어머님, 그건 나중에요. 아주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말씀드릴게요. 이제 겨우 사법을 배우고 싶었어요. 연수원도 가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해요. 할 게 많아요. 그래, 은 하나씩 이어나가려 자랑스러운 내 딸 필수야. 딸이요, 엄마, 나 불렀냐? 네, 엄마. 저희 합격으로 인해 저희 모녀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곧 3차 면접 시험까지 당당히 합격하게 되면서 사법연수원에 갈 날을 받았어요. 그런데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시어머니께 맞는 막을 기증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제를 부르며 시어머니께 일단 비밀로 했습니다. 먼저 수술 비용을 마련하려고 은행의 대출을 알아보러 갔어요. 판사가 될 몸이니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돈을 빌려야 하나 긴 고민 끝에 예전에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던 선한 30년 전 제 남편 부의금으로 100만 원을 주었던 사람이 있어서 연락하기로 결심했어요. 찾아갔습니다. 제가 사정을 말하며 수술 비용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아주 흔쾌히 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제 남편이 의지하던 선배라도 세상을 떠났는데도 끝까지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비를 들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세아가 여긴 어디냐? 앞이 허연 게 꼭 천국 같구나. 나 저승 가는 길이냐?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무섭게 하세요? 여긴 제가 어머님께 선물을 드릴 곳이에요.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윽고 담당이 진료실에 도착해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오랜만입니다. 이제 곧 앞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여기 원이에요? 며느님이 말씀을 안 하신 모양이네요. 며칠 전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는데 유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하셨어요. 각막은 할머님께 이식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아이, 새아가. 힘내세요. 모두 정말 잘 될 거예요. 오늘 입원하셔서 수술 준비하시는 거 맞죠? 의사 선생님이 내일 수술할 예정이신데요. 그때는 우리 아들 춘천이 길을 잘라주셨네요. 하늘에서 힘을 주신 것 같아요. 순아가 새아에게 감사하다고 말할게요. 어머님,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제가 사법연수원에 다녀올 때는 어머님이 손주를 돌봐주셔야 해요. 눈을 떠도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동안 못 본 손자 얼굴을 매일 보셨으니 운이 시작되었네요. 괜찮아요. 연수원에 가는 동안 걱정 안 해도 돼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행운만 있을 거란다.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을 넘긴 날에 각막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어머님은 요양하면서 몇 일을 하셨을까요? 동안 눈에 붕대를 감고 계셔야 했어요. 어머님, 좀 어떠세요? 통증 같은 거 없으세요? 조금 욱신거리기 하는데 참을만 하다. 그런데 수술은 잘 됐겠지? 의사 선생님이 성공적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며칠 뒤 붕대를 풀고 서서히 눈을 뜬 시어머니는 눈앞이 흐릿하지만 사람상과 사물을 구분 수 있으셨어요. 보인다. 보여? 아직 그린하지만 색인의 얼굴이 보인다. 너 머리가 많이 길었구나. 어머님 보이세요? 맞아요. 저 머리 안 자르고 길렀어요. 그래? 보여? 옷은 갈색 니트를 입었지? 왕이면 예쁜 색깔을 좀 입지 그랬냐? 이제 정말 보이시는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선생님. 선생님이 샌데 미남이네? 제 얼굴이 잘생겼다고 하시는 걸 보니 수술이 성공적인 것 같네요. 할머니, 당분간 햇빛 보지 마시고 불 끄고 지내세요. 눈에 통증이 오면 약 드시고요. 그럼 일주일 뒤에 시력을 검사해 보도록 하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눈뜨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의사 선생님께 거의 절을 하듯 허리를 굽히며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갔고 며칠 지나자 시력이 엄청나게 좋아지셨어요. 완전히 눈앞이 잘 보이게 되셨답니다. 새아가 이젠 너무 잘 보인다네. 얼굴과 손자 얼굴이 또렷하게 보여 예전보다 훨씬 잘 보인다. 돋보기를 쓰지 않아도 되겠는걸. 어머님, 축하드려요. 정말 잘 됐어요. 이제 정말 꽃길이 시작되겠다. 새아가 연수 잘 받고 오리야? 매주 주말마다 내려올 거예요. 어머님, 손자 좀 잘 부탁드려요. 그야 당연하지. 내가 24시간을 붙어 있을 거라고. 시어머니의 기적이 일어난 지 몇 주 뒤, 저는 사법연수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년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수한 점수로 판사로 임용되어 꿈이 현실로 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모든 걸 이루게 되니 시어머니가 또 적에게 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너 이제 산임 재혼 안 하냐? 연수원에 멋진 남자 없었니? 어머님, 거기서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재혼이라는 생각만 해도 닭살 돋네요. 전 한 번 결혼한 거로 만족해요. 네, 나이 아직 30대야. 아직 앞날이 창창한데 싱글로 살겠다고 새아가 내 아들도 하늘에서 이해해 줄 거다. 내가 나 때문에 셋이 집 못 가는 거면 내가 떠나도록 할게. 어머님,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하지 마셔요. 우린 한 가족인 거 잊으셨어요. 재혼이 그래요 나중에 하게 되면 할게요. 그런데 어머님이랑 인연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 이제부터 바빠지는데 어머님 손자는 누가 키워요? 그렇군요. 우리 손자는 내가 키워야지.
그래야지. 그럼 좋은 남자가 다가오면 거절하지 말고 만나라, 알겠냐? 네네, 알겠어요. 잘생긴 남자 나타나면 시집 갈게요. 됐죠? 시어머니가 저를 밀어내려고 할 때마다 제가 다시 바짝 잡아당겨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임용되고 법원에서 자리 하나를 차지했답니다. 참 신기하군요. 개인 사무실과 명 그리고 법정에 리까지 정어 여러 형사사건의 재판을 판결했는데 세상에 정말 나쁜 놈이 많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더 심한 징역을 내리고 싶었는데 법에 테두리가 있어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쉬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사기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되었고 자리에 착석하고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고 부동산 사기로 30억의 이득을 취한 걸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합니다. 산 땅값을 좀 비싸게 받았다고 그게 어떻게 사기니까? 그게 사기예요. 똥땅을 재개발된다고 가원 이설로 꿰어 수십억의 이득을 챙겼으니 당연히 사기죄입니다. 팸니 그한테 걸려서 돈 다 돌려줬잖아요. 재수없기 기집년들 RESP 거야에 짜증나 피고 잠시 판사 앞으로 좀 나와 보시겠어요? 지금 발언한 모욕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피고인은 안 나오고 버티다가 담당 변호사가 눈치를 주며 빨리 가보라고 일러주자 제 앞으로 걸어오더군요. 저는 마이크를 끄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얘나, 지금이나 입에 걸레를 문 건 여전하시네. 이 개자식아, 뭐요? 다 당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기억 안 나. 내가 판사가 되면 10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면에 집에 새들아 살던 여자다. 그 암 걸려 돼진 남자이 마누라. 봉사할 만구 며느리. 정말 그녀이 당신이야? 판사가 된 거야? 끝까지 주둥이가 더럽네. 야 이 개자식아, 너 지금 말 잘해야 해. 인생 종치기 싫으면 알아서 기해퍼. 내가 지금 재판 중이었지에 깜빡했네. 판사님, 죄송합니다. 더 크게 해. 판사님, 죄송합니다. 뒤로 돌아서 방청객들에게 사과해 주둥이에 걸레를 물어 미안하다고. 여러분, 법정에서 욕설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들에게도 사과해야 해요. 사기쳐서 죄송합니다. 피해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피고인, 지금 죄를 인정하신 건가요? 네, 아니요, 판사님. 사과를 요청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것은 사건의 본질에 대한 다른 종류의 사과예요. 아시다시피 왜 그러는 건가요? 지금 판사를 놀리시나요? 아닙니다. 피고, 10손가락의 장은 감옥에 가서 지어야 합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피고인으로 만난 집주인은 저의 권무술수에 넘어가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재판은 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놈을 제대로 처벌하려고 쇼를 벌인 거죠. 피고인의 변호인은 꼬이다가 말을 더듬어 제대로 변호를 못했고 검사가 제시한 증거에 명확한 해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기. 최고형이 10년에 이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러 최고형의 절반인 5년을 더하여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제가 판사봉을 내리치자 집주인이 개거품을 물며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야 이 미친 사이야. 이게 말인데. 무슨 년이야. 내가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거잖아. 어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법정 모욕죄로 3년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18년이야? 어허, 판사에게 또 욕설을 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아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야, 내 인생 이렇게 정치하고 내 나이 이대로는 18년 뒤에 살아 있겠냐? 좀 깎아줘. 경찰 빨리 피고인 데려가세요. 내 인생이 윗집에 살던 시국 청년에게 조단이 나를 제대로 엿먹여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저 시국 청년 식구들한테 세를 주는 게 아니었는데. 나 다시 돌아갈래. 집주인은 발광하면서 형사들에게 연행되어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만큼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그동안 늘 가족과 함께 행복한 순간을 공유하셨군요. 그럼 밝은 미래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의 저는 가족과 아름다운 추억을 쌓으며 평온한 삶을 즐기고 있는군요. 계속해서 소중한 이야기와 생각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말이 많이 길었는데요. 언어적 흐름을 위해 다음에는 좀 더 짧은 문장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연락해 주세요. 즐거움으로 듣던 채널에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지 않아도 재미있다고 할 거예요. 가정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내 사연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바라며